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언어와 의미 제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와 의미 제13장. 자, 제13장은 직시와 화행과 함축이에요. 직시와 화행과 함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을 보시면 직시부터 이제 나오죠. 직시는 말 그대로 바로 직자에다 볼 시자죠. 그러니까 담화 상황의 실제 상황을 지시하는 거죠. 자, 307페이지 두 번째 줄의 끝에 밑줄 치세요. 직시는 담화 상황의 실제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고, 화행은 담화 상황에서의 언어 행위에 초점을 둔 것이며, 함축은 담화 상황 요소와 관련되어 의미를 해석한다. 자, 거기 밑줄 좀 쳐놓으세요. 직시는 담화 상황의 실제 대상을 지시, 화행은 담화 상황에서 언어 행위에 초점, 그다음에 함축은 상황 요소. 그래서 직시부터 나오죠. 직시라는 것은 이제 밑에 이제 나오죠. 그 307쪽 보세요. 1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모두 무언가를 지시하죠. 지시는 말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말이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겼다.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린다. 넘겨보세요. 308쪽. 그래서 이제 지시항상이 기획은 특정 시간에 일어난 사건의 기술이죠. 이순신과 임진왜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니은은 그런 특정한 시간이나 사건이라는 의미가 없죠. 누구에게나 일반적인 의미, 사람, 버스 등이 일반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대상에 대한 지시를 한정 지시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대상 지시를 비한정 지시라고 한다는 거죠. 특정 대상이니까 거기에 한정됐잖아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거 한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비한정 지시.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시 대상을 이야기할 때 난 이 세상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어제 제출한 라고 해놓고 다음 주까지 또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사랑 고백이죠. 이곳에 나와 너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죠. 어제 다음 주라는 표현의 의미가 발화가 실제 수행된 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어제 다음 주라는 것이. 그래서 언제나 실제 세계 속의 대상을 직접 지시하는 것을 직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직시.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이 바로 직자에다가 볼시자라고 나오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시가 드러나는 표현, 즉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져야 지시 대상이 명확해지는 표현을 직시 표현이라고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없어도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데 어려움이 없는 비직시적인 표현과 대응된다. 자, 밑에 보세요. 나는 어제 그곳에서 이 책을 구입했다. 영수는 11월 19일에 교보문고에서 국어 의미론 교재를 구입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익은 직시 표현. 나 어제 그곳 이 책이 사용됐는데 이를 삼니은처럼 영수 11월 19일 교보문고 국어 의미론 교재와 같은 비직시적 표현으로 대체해서 표현할 수 있다. 상황이 없다면 비직시 표현이 의미 전달에 필수적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잉여적이고, 그러니까 잉여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surplus라고 하죠. 좀 더 추가가 된다는 거죠. 플러스가 더하기인데 여기에 더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시의 중심은 화자가 담화 상황, 말하는 상황에서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중심이 되는 기준점이죠. 그래서 이제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나,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니까 I죠. 지금 나오죠. 여기니까 here. 이런 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화자. 지금 화자가 말하는 때 여기 화자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직시표현을 가리킨다. 자, 4번의 내용을 보시면 내일 내가 직접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나는 화자 자신이에요. 내일은 그 다음 날이죠. 이곳은 화자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나 내일 이곳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디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직시 표현 가운데는 그 다음 단락에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직시의 중심이 화자에서 청자로 이동하는 경우, 듣는 사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들이 도착했는지 궁금해서 5번에 손주와 통화하며 아빠 들어오셨니? 그러니까 그 손주의 아빠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들어왔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셨니라고. 그거는 이제 청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전화 음성 녹음해서 지금은 외출 중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환자에게 오른쪽 손을 들어보세요. 신문에서 2020년 12월 30일 현재 지구촌 인구는 약 78억 명이다. 그래서 기획은 화자가 손주에게 아들을 아빠로 표현하고 보세요. 자기가 없는 공간으로의 이동인데도 들어오다 라고 하였으며 실제로 자기보다 낮은 존재인데도 높여서 시를 사용하고 있죠. 이런 직시 표현은 모두 청자, 듣는 사람이 손주를 직시의 중심으로 판단했어요. 또 310쪽의 넷째 줄, 오 니은의 화자는 녹음을 하는 지금이 아니라 청자가 그 녹음을 듣는 때로 직시의 중심을 이동해서 외출 중.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은 의사가 상대인 환자를 중심으로 오른손이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리을은 화자가 시점을 과거의 특정 시간으로 옮기는 경우인데 여기 보면 2020년 12월 30일 지구촌 인구가 78억 명이라는 거죠. 어, 비록 청자로 이동은 아니지만 이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직시의 투사. 투사라는 것은 이제 바깥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자, 직시의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인칭. 뭐 인칭은 여러분 1인칭, 2인칭, 3인칭 다 아시잖아요. 자, 311쪽 보세요. 자, 그래서 1인칭은 나죠. 1인칭. 나. 영어로 이제 I라고 하지 않습니까? 1인칭. 그다음에 2인칭은 너. 유죠, 유. 3인칭 그, 그녀, 이런 거죠. he나 she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복수일 때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위. 그다음에 이것도 복수형일 때는 너희들, 당신들 이런 거죠. 똑같죠, 복수는. 자, 복수형일 때는 그들이죠, 그들. 그러니까 데이죠, 데이.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 311쪽에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1인칭 대명사의 직시 기능에서 주목할 것은 높임법과 관련된 기능인데 평칭의 나와 함께 자기를 겸손하게 저라고 하잖아요. 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복수의 경우도 우리.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인데 겸손하게 칭한다는 거죠. 저희라고 한다는 거죠. 이 겸칭이라는 것은요. 거기 그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써놓으세요. 겸손하게 칭한다. 이걸 이제 겸칭이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 보세요. 자, 7번 311쪽. 저는 아까 도착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럴 때 이제 겸칭이라는 거죠. 자, 1인칭 복수대명사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청자를 포함하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한다. 자, 달력을 보면 친구에게 우리 이번 휴일에 같이 등산 갈까? 그다음에 진로 문제로 얘기하며 갈 데가 있는 너는 괜찮지만 우리는 걱정이 많아. 그땐 너, 나, 그리고 영수 우리 세 사람이 항상 같이 다녔는데. 자, 312쪽 보세요. 기획에 우리는 청자를 포함하죠. 여기 보면 우리 휴일에 등산 갈까잖아요. 니은에 우리는 청자를 제외한 거죠. 왜냐면 갈 데가 있는 너는 괜찮지만 우리는 걱정이 많다는 거니까 제외한 거죠. 디귿처럼 팔디귿처럼 화자, 청자는 물론 제3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우리를 쓸 수 있다는 거. 여기 보면 너나 그리고 영수 우리 세 사람 항상 같이 다녔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수는 여기 없는데 그냥 쓴 거죠. 그러니까 기역이나 디귿처럼 청자를 포함하는 것을 이제 포괄적 우리라고 한다. 포괄하는 거. 근데 청자를 제외하면 배제적 우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7 니은의 저희는 청자가 제외된 1인칭 복수의 겸칭을 가리킨다. 그렇죠? 저희가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제외가 된 거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구의 경우에서도 이제 보면 각각 어머니와 선배죠. 청자 듣는 사람은 주어가 청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우리와 이제 겸칭 저희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보세요. 음식점에서 어머니께 우리 떤 음식 먹을까요? 그런데 저희 어떤 음식 먹을까는 안 되는. 왜냐면 저희라는 것은 상대방 청자가 배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이제 써야죠. 함께 먹는 거니까. 선배에게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그래야지 저희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배제적 우리라는 거니까 듣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자, 한국어 1인칭 복수형 우리는 단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우리나라,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엄마, 우리 아내, 우리 신랑.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내로 바꿔도 의미상 차이가 없죠. 영어에서는 my country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my school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 우리라는 말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아내, 신랑처럼 공유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제 우리라고 쓴다는 거고요. 2인칭 대명사의 직시 기능 가운데 주목할 것은 단수형과 복수형의 빈칸 문제다. 2인칭 대명사에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기와 여러분이다. 자기야, 이 일은 자기가 좀 해줘. 여러분은 나라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이제 상대방을 친숙하게 부를 때 자기야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2인칭 대명사 자기는 언제나 단수로만 사용돼요. 복수형이 없죠. 자기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니은의 2인칭 대명사 여러분은 복수만 사용되죠. 여러분이니까. 너희가 단수를 가리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점도 어, 그 특이하다는 거죠. 너희라는 게. 그래서 밑에 나오죠. 너희 나라, 너희 가족, 너희 학교, 너희 엄마, 너희 아내, 너희 신랑. 이건 다 단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당신은 다양한 기능.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럴 때는 그냥 청자를 높여서 지칭하는 거고요.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거는 이제 아내를 이야기, 아내는 남편이겠죠.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이거는 뭡니까? 넘겨보세요.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걸 청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 이 314쪽에 나오죠. 첫째 줄에. 자, 3인칭 대명사의 직시 기능에서 이그저의 3원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화자를 중심으로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입니다. 314쪽. 화자에 가까이 있는 대상은 이, 청자에 가까이 있는 대상은 그로, 화자 청자로부터 떨어진 대상은 저로 가리킨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이분, 사람, 어른을 붙인다는 거예요. 자, 3인칭 대명사 가운데 외형상 1인칭 대명사나 2인칭 대명사와 같은 것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저희, 자기, 당신이 그것이다. 저나 저희는 겸손을 나타내죠. 3인칭에서는 낮추는 느낌이라는 거죠. 자, 저 갈 길 모르고 헤매고 있다. 저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자. 그게 나오죠. 그래서 3인,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끼리 이렇게 이제 써버리면 좀 약간 낮추는 거라는 거죠. 저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자. 자, 3인칭 대명사 자기는 2인칭 대명사로 쓰인 경우와 달리 항상 제기대명사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이때 복수형 자기들이 가능한 것도 복수형이 없었던 2인칭 대명사 자기가 대비된다. 무슨 말이냐면 철수는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 철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라는 건 철수를 가리킨다는 거죠. 철수. 그들이니까 이것도 이제 자기들이라고 썼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야 이럴 때는 자기들 이렇게 안 쓰잖아요.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부를 때.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칭 대명사인 당신도 3인칭으로 쓸 때는 제기대명사로 가능해. 당신. 그러니까 16번의 예문에 보면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아끼시던 책을 주셨다. 이 당신이 누구를 가리켜요?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죠. 16번에.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가리킨다고 표시해 주세요. 자, 315쪽 시간 직시라고 나왔는데, 17번. 지금 방금 뭐 여러 개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읽어보세요. 1번까지. 그래서 기억은 시간을 직접 지시하는 부사다. 시간 직시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고, 화자가 말하는 때 그 이전 이후로 3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만 하루 단위의 시간 표현은 발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발화라고 그래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발화. 말하는 걸 발화라고. 그래서 발화시 전, 발화시 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화시 전이 방금 아까 과거 어제 그제 엊그제 작년이고 발화시 지금 말하는 거죠. 현재 오늘 금년. 발화시 후는 금방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니은의 시점 표현으로 시간 단위를 수십 개 만든 시간 직시 표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니은은 조금 전, 조금 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넘겨보세요. 316쪽.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후 이번 저번 지난 다음은 316쪽 하자가 이제
말하는 데를 기준으로 이제 가리키겠죠. 또 주나 다른 이런 구성.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19번의 예문 나오죠. 316쪽에. 이번 주, 저번 주, 다음 주 이건 되는데 금주, 금주, 내주. 그다음에 어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저번, 지난, 다음 달 되는데 금달, 네달 이런 금달이란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달 이렇게 써야지. 금달 안 쓰고 또 금월 이런 건 또 쓰죠. 근데 네월 이런 건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쓴 건 이건 비문 표시입니다. 비문.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디귿은 이그저로 시간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의조명사를 수식해서 만든 시간 직시 표현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그저가 시간 직시 표현 구성에 사용될 때 20기획처럼 시간을 가리키면 이그저가 모두 결합될 수 있지만 20니은처럼 순서나 차례를 가리키면 그나 저는 결합되지 못하기도 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지시 이때 그때 접대 이제 그제 저제 되죠. 근데 순서 지시 2번 이건 됐는데 그 번은 없어요. 저번은 됐는데 이 다음 그 다음 있고 저 다음은 없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을은 시제를 이용한 시간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문법의 시간. 그래서 밑에 나오죠? 21번. 발화시. 나는 오늘 책을 읽는다. 말을 한다는 거죠. 발화시 전. 어제 책을 빌렸다. 발화시 후. 내일 책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21번은 기획번에 발화시 이거는 현재라고 써놓으시고요. 니은번에 발화시 전은 과거라고 써놓으시고 디귿번에 발화시 후는 미래라고 써놓으세요. 그럼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3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건의 발생 시간과 시제 요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라. 자, 22번. 준호는 내일 고향에 간다. 와, 어제 거기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내일 오면 너는 죽었다. 그 22는 실제 사건의 발생 시간과 시제 요소가 일치하지 않죠. 왜냐면 내일인데, 거기 내일 동그라미 적으세요. 22번 예문에. 고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써야 하잖아요, 원래는. 그 다음에 어제 동그라미 적으세요. 어제니까 좋았다 그랬어요. 좋았다. 근데 좋았겠다잖아요. 미래를 나타내. 그다음에 내일 동그라미 적었어요. 내일인데 죽었다. 과거형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우리말은 이런 것들이 막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서는. 그래서 나오죠. 22는 실제 사건의 발생 시간과 시제 요소가 일치하지 않는다. 22의 기억은 내일 벌어질 일의 현재 시제 니은이 사용됐어요. 간다 할 때 니은이죠. 22 니은은 어제 일어난 일의 미래 시제 게시 쓰였고 디귿은 내일 일의 과거 시제 어시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시 표현이라기보다는 단원 추측. 다음과 같이 진리나 자연 법칙을 나타내는 표현도 시간 직시 표현이다. 예를 들어서 나오죠. 지구는 둥글다,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사람은 모두 언젠가 죽는다. 다 진리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거의 다 현재형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발화시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자, 가게 문에서 곧 돌아옴. 또 메모지에 선생님께서 내일까지 과제를 제출하라고 하셨음. 이래 버리면 곧이 언젠지, 뭐 2시간 있다 들어온다는 건지, 30분 있다 들어온다는 건지, 또 내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쓴 사람과 읽는 사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25번의 기억. 오후 3시까지 돌아오면 이러면 확실하죠. 오후 3시라고 써놨으니까. 또 15일까지 확실하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장소 직시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저기, 거기, 오른쪽, 왼쪽, 오다, 가다,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고, 26 기억은 기원적으로 지시관형사, 이그저가 결합된 합성어죠. 그러니까 이쪽, 그쪽, 저쪽 이런 거니까. 그런 것이고요. 자, 319쪽에 화자 장소, 청자 장소, 제3 장소죠. 여기, 이곳, 이쪽, 이리. 그렇죠? 청자 장소, 거기, 그곳, 그쪽, 그리. 제3장소, 저기, 저곳, 저쪽, 저리, 이런 역. 그러니까 27번에서는 여기니까 이거는 이제 근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곳, 이거 중칭이죠. 그다음 저기니까 원칭이죠. 자,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28번. 준호야, 거기 일 다 끝났으면 이리로 와. 같이 점심 먹자. 그리로 오라고? 안 돼. 여기 일 아직 조금 남았어. 자, 여기서는 이제 지원의 거기와 준호의 여기는 준호가 있는 장소다. 지원의 이리와 준호의 그리는
지원이가 있는 장소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장소 직시 표현이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이제 화자와 청자가 교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일 다 끝났으면 이리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는 준호가 있는 곳이고 1위는 지원이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호가 그리로 하면 이제 지원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안 돼. 여기 일이 조금 남았어.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제 그 준호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이제 화자냐 청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밑에 29번에 여기는 김영철이고 거기는 기술아니고 저기는 박명수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가리킬 때도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이 320쪽. 이쪽은 김철수라고 하는데 그쪽은요? 뭐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소개를 받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처음 만나서 서로를 모를 때 이렇게 이쪽 그쪽이란 말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26 니은은 단어로 이루어진 장소 직시 표현이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구체적인 명사와 함께 이제 쓰이는 거죠. 왼쪽 오른쪽 뭐 이럴 때. 그래서 31 기획에 호수 왼쪽에 아담한 카페가 있다. 니은에 1호 가는 2호간 앞에 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밑에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321쪽. 320쪽의 마지막 단락. 26 디귿은 이동 동사다. 여기 보면 오다 가다 나오다 들어가다 이런 거니까 이동 동사라고 하죠. 그걸 이야기하는데 321쪽. 아이가 나에게 온다. 나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아이가 오는 거죠. 아이가 너에게 그에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어, 그 상황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나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나에게 오는 거죠. 또 너에게 그에게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가는 거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오다류의 동사는 발화의 기준이 화자에서 청자로 바뀌는 직시의 투사가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자, 영희가 찾아오면 나에게도 전화해줘. 먼저 집에 가면서 너도 빨리 들어오너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바뀌는 직시의 투사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화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2쪽. 자, 화행이라는 것은, 스피치 액트 시어리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말할 화자에다 행할 행자죠. 화행. 그러니까 행자는 액트를 쓴 거고, 논이니까 이론이잖아. 시어리죠. 시어리. 이 이론이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화니까 이게 스피치잖아요. 화법. 이런 거 할 때 우리 스피치 콘테스트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피치 액트 시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고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내립시다. 같이 내리는 게 아니죠. 또 연병장 집합한다 실시. 일요일에 등산 갈까 나 할 일이 많아. 그래서 기획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이 출구를 막고 있을 때 하는 거죠. 상대방이 함께 내리자라는 뜻이지만 의도는 비켜달라는 뜻이죠. 니은도 소대원들이 연병장으로 집합하고 있다가 아니라 집합해라는 명령문이죠. 그다음에 일요일에 등산 갈까? 제한이죠. 할 일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의 의미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오스틴이라는 철학자가 이제 이런 말을 화자와 청자의 행동으로 인식하는 화행론을 주장했다는 거고요. 323쪽에 323쪽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의 제자인 이 설이 체계화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틴은 언어 행동론에서 문장의 진위 구별만이 목표였던 논리 실증주의의 언어 연구 태도를 비판하고 진술이 아니라 행동을 수행하는 문장이 있음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35번 예문 보세요. 323쪽이에요. 자, 기역본과 니은본이 있죠. 밖에 비가 온다. 창문 좀 닫아다오. 기역은 진술문이죠. 실제 비가 오는지에 따라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지만 니은은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자를 진술문이라고 하고요. 후자를 수행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온다고 진술했으니까. 그다음에 닫아다오라는 거니까 이건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행문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이제 판단하기보다는 행동을 수행한다는 거죠. 근데 오스틴이 주장하는 진술문이나 했던 문장도 담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밝혀지면서 수행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밖에 비가 온다는 것이, 자, 질문에 답할 때 밖에 비가 오는 것은 틀림없다. 밖에 비가 오는 것은 틀림없다. 이럴 때 단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혼잣말로 밖에 비가 오는구나 하면 정표죠. 빨래를 걱정해 빨래를 걷어라 요청이죠. 그러니까 밖에 비가 온다라는 건 뭐예요? 영희야 밖에 비가 온다 빨래를 내려놨는데 거드라는 소리죠. 그래서 모든 문장이 수행문이라는 가설은 로스의 수행 가설에 의해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장은 다 수행문을 상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324쪽. 솔직히 나는 내가 좋다. 37번의 예문이죠. 나는 너에게, 나는 내가 좋다고 솔직히 말한다. 한마디로 그는 너의 신랑감으로 최상이다. 나는 너에게 그는 너의 신랑감으로 최상이라고 한마디로 말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37의 부사어 솔직히 한마디로 이런 것은 꾸밀 수 있는 성분이 없다. 문장에서. 그러나 상위에서 설정된 수행문의 서술어 말하다를 꾸미고 있다고 보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어, 이건 이제 말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러한 수행문의 설정이 이제 화행의 특성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건데, 화행의 세 종류 38번 이거 네모하고 별표 쳐놓으세요. 네모 별표. 네모 해놓고 별표. 그래서 이 화행의 세 종류는 엄표적 행위, 문장을 만들어서 발화하는 행위, 엄표 내적 행위, 엄표적 행위에 내포된 화자의 의도적 행위, 엄표 효과적 행위, 발화의 결과로 일어나는 청자의 반응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엄표적 행위는 특정 담화 상황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 거고, 니은번의 엄표 내적 행위는 엄표 행위를 통해서 수행하려는 화자의 의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엄표 효과적 행위는 325페이지죠. 그런 것에 따라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자, 39번의 예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자, 문이 열려 추운 교실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이 교실 왜 이리 추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엄표적 행위는 그냥 이 교실 왜 이리 추워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교실이 추운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근데 엄표 내적 행위는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엄표 효과적 행위는 그러면 학생들이 문을 닫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9번의 문장이 화행으로 기능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고 적절성의 조건과 화행의 특성이라고 나왔죠. 그 화행을 통해서 이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루려면 발화 과정에 있는 세 종류의 화행적 의미가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엄표적 행위, 엄표 내적 행위, 엄표 효과적 행위. 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326쪽. 그래서 어떤 화행이 성공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 적절성 조건이다. 설은 적절성 조건으로 명제 내용 조건, 예비 조건, 성실 조건, 본질 조건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화행의 적절성 조건에는 명제 내용 조건, 화행의 명제 내용이 명시돼야 된다. 예비 조건, 화행이 수행되기 전에 화자와 청자에게 요구되는 조건, 성실 조건, 화행이 성실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화자에게 요구되는 조건, 본질 조건, 화행이 성실하게 수행되기 위해 화자에게 요구되는 조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명제 조건은 화행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외국어로 되어 있거나 한국어로 되어도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도 말을 모르는데 제주도 방언으로 막 해요. 한국인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죠. 또 니은의 예비 조건은 화행이 필요하게 된 이유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죠. 밖에 비가 온다라고 말했다면 어, 그 비가 내려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진술과 달리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도 잘못했다는 거죠. 자, 327쪽 둘째 줄. 성실 조건은 엄표 내적 행위와 관련되는 조건이다. 화자의 의도가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화자의 의도가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리을의 본질 조건은 화행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적절성 조건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약속 화행의 적절성 조건 41번. 명제 내용 조건 P는 S가 미래에 실행할 A다. 이 나왔죠. 그 다음에 예비 조건 H는 A의 실현을 바란다. 니은 S는 A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성실 조건 S는 A를 진실로
하고 싶어 한다. 본질 조건. 이 하행으로 S는 A를 실행할 의무를 지게 되면 H는 이를 믿는다. 이 무슨 말이냐면 P라는 건 밑에 보세요. 명제 내용에서의 propositional content. 나왔죠? 이게 P고요. S는 스피커 화자고요. H는 청자 히어로고요. A는 행위 액션이에요. 자, 그걸 여러분이 우리말로 바꾸면 자 보세요. 명제 내용은 화자가 미래에 실행할 행위다. 또 H가 뭐라고 그랬어요? 청자죠. 청자는 A 행위의 실현을 바란다. 또 S가 화자라고 했죠. 화자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S가 화자라고 했죠. 화자는 행위를 진실로 하고 싶어 한다. 이화행으로 S, 화자는 행위를 실행할 의무를 지게 되며 청자는 이를 믿는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328쪽에 보면 학생이 선생님께 다음 주까지 반드시 과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제를 제출하겠다는 약속. 그래서 기욱의 명제 조건은 만족한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이 바라는 약속 하행이 될 수 없다. 자, 보세요. 기욱. 선생님은 학생의 과제 제출을 바라지 않는다. 니은. 학생은 다음 주까지 과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디귿. 학생이 과제를 제출하는 생각이 없다. 리을. 학생은 이 말 때문에 의무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음. 선생님은 이 말 때문에 학생이 꼭 제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약속 과잉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이 밖에 요청화행, 단원화행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청화행은 명제 내용 조건. P는 아까 P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명제 내용이라고 그랬죠? H, 청자가 미래에 실행할 행동이다. 예비 조건. H, 청자가 행동을 할 수 있고 화자도 그것을 믿는다. 그다음에 329쪽. 이 화행이 없이 청자가 A 행위를 할지는 불명확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말로 옮기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성실 조건은 어, 그 화자는 청자가 행동하기를 바란다. 본질 조건은 이 화행은 청자에게 행동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단언화행, 명제 내용 조건.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 걸 쭉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읽어보시고요. 330쪽에 보면 둘째 줄에 엄표 내적 행위가 수행하는 화행적 의미를 강조해서 달리 엄표 내적 효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엄표 내적 효력. 그게 이제 밑에 나오죠. 소금 좀 주세요. 소금 좀 주시겠습니까?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혼을 하신다니 기쁩니다. 그러니까 기읍과 니은의 문장은 서로 다르지만 엄표 내적 효력을 따지면 같다는 거죠. 소금 좀 주세요나 소금 좀 주시겠습니까? 같다는 거죠. 결혼을 축하드립니다나 결혼을 하신다니 기쁩니다. 같다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는 그만하라고 명령했다. 그만해라.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해 줄래? 그러니까 모두 행동을 멈추라는 요구인데 왼쪽이 좀 더 이제 공손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만해라, 그만해 줄래는 직접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0쪽이 마지막 단락. 엄표 내적 행위가 사용되는 문장 유형의 일치 여부에 따라 화행을 직접 화행, 간접 화행으로 나눈다. 직접 화행은 엄표 내적 행위가 사용된 문장의 종결형 의미가 일치하는 거예요. 331쪽 47번 기억. 철수는 영희를 사랑합니다. 평소형이죠. 진술이죠. 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문형 질문이죠.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명령형 요청이죠. 이번엔 꼭 사주마 약속형 약속이죠. 우리 함께 합시다. 청유형 요청이죠. 그래서 이 47은 사용된 문장의 유형이 이 발화의 엄표 내적 의미와 일치하는 직접 화행이라고 나왔죠. 직접 화행.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밑에 이제 48번에 영화 보러 가자? 시험 공부해야 돼. 거절화행이죠. 안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평소형을 쓰고 있지만 거절을 의미한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화행 보세요. 내일까지 모두 마친다. 평소형인데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집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의문형인데 요청이에요. 이 집 좀 들어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안으로 들어갑시다. 청유형인데 요청이죠. 들어, 들어가도 됩니까? 이런데. 그러다가 깨뜨릴라 경계형인데 요청해.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거죠. 내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이름이 뭐냐는 거죠. 평소형인데 의문이라는 거죠. 이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332쪽 함축. 함축은 이제 그
뭔가를 내포하는 건데 50번. 손님 지금 식사할 수 있나요? 주인, 오늘 영업이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뭐예요? 식사할 수 없다는 소리죠. 이게 돌려서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그 50번 인용문에서 세 줄 끝에 밑줄 주세요. 이처럼 다음에 어떤 문장이 표현 자체의 명시적 의미 이외에 담화 상황으로부터 추론하여 가지게 되는 추가적 의미를 함축이라고 한다는 거죠. implication. 그래서 함축이 발생하려면 협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킬 때 나는 짜장면이다. 이걸 I am 짜장면 이렇게 쓸 수 없죠. 난 짜장면을 먹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다 이해를 하죠. 나는 짜장, 나는 짬뽕 뭐 이러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짜장면이라는 걸 함축시킨다는 거죠. 자, 333쪽에 52번. B, 나는 짜장면이다. 나는 짜장면을 시켜 먹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축을 이해하는데 그 다음 단락에 그라이스의 협력 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협력 원리는 대화의 각 단계에서 대화의 목적이나 방향에 맞게 요구되는 만큼 기여하라. 협력 원리, 대화 경률, 양의 경률, 대화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라. 또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질의 경률,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마라.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마라. 관계 경률, 관련 있게 말해라. 방식의 경률, 불명료성을 피하라. 중의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거 피해라. 간결하게 하고 순서대로 해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54번 보세요. 당신은 박완서 씨의 소설을 좀 읽은 것이 있습니까? 한두 권 읽어보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타 읽지 못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질의 경륜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질문의 사실대로 답변함으로써 다 읽지 못했다는 함축이 생긴 거죠. 자, 철수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떠났습니까? 서울행 3시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로 떠났다는 소리죠. 기차표를 끊어서. 또 대학 경로를 위반해도 함축이 발생해요. 철수는 지금 어디 있을까? 335쪽 B 보세요. 글쎄 어딘가 있겠지 뭐.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양의 경류를 위반하여 그 함축을 발생시킨다. 일반적이라면 어디에 대한 정보를 말하거나 모른다라고 해야 되는데 불충분한 정보를 보여주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너 이번 시험 합격할 것 같으니 아 날씨 좋다 우리 영화나 보러 갈까? 그러니까 앞뒤가 이게 동문서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의미는 시험 합격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라는 거죠. 동문서답을 하지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58번. 사람들이 저보고 이효리 닮았다네요. 그럼 전 장동건이겠네요. 이효리와 안 닮았다는 소리죠. 당신이 어떻게 장동건이에요? 내가 장동건이 아니면 당신도 이효리가 아니겠죠. 내가 장동건을 닮지 않듯이 당신도 이효리와 닮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336조. 대화 함축과 고정 함축. 그래서 이 함축은 발생 원인이 유동적인지 고정적인지에 따라서 대화 함축과 고정 함축이다. 대화 함축은 담화 상황에서 협력 원리나 대화 경률에 따라 추론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고정 함축은 고정된 특성. 그래서 대화 함축 보면 담화 상황의 특성에 따라 일반 대화 함축과 특정 대화 함축. 그래서 밑에 나오죠? 59번. 삼성과 기아 경기에 누가 이겼지? 삼성이 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기아가 이겼다는 소리죠.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번 기말고사 언제 봅니까? 이거는 기말고사 보는 날짜 모른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으로 써놓은 거고요. 337쪽 61번. 이번 주말 등산 갈까요? 했는데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시는데 못 간다는 소리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62번. 너 이번 이런 공연에 관심 없다더니 왜 왔어?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왔어. 이건 이제 진짜 이유를 숨기는 거죠. 심심해서 온 게 아니고 뭐 공연에 관심이 생겼다든가 누굴 만나러 왔다든가 이런 거 숨기는 거고요. 또 어, 고정함축에 대한 이야기 보세요. 철수는 점심을 굶었다. 그래서 배가 고팠다. 그러니까 철수는 무언가를 먹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정된 특성 때문에. 또 철수는 점심을 굶었다. 그러나 배고프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언가 큰 일이 있는 거죠. 점심을 굶어도 배고프지 않다는 것은. 자, 그 다음에 64번 내용에서 만과 도, 너만 알아. 다른 사람은 아무도 올 수 없다. 너도 알아. 다른 사람도 모두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관용 표현을 이용하기도 한다. 고정 함축에는. 낙태 허용 문제는 요즘 뜨거운 감자다. 토론의 쟁점이 되고 있다는 거. 정치권의 색깔론이 한창이다. 이데올로기, 이념 논쟁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역은 뜨거운 감자. 우리가 이제 이걸 핫 포테이토라고 영어로 쓰거든요. 뜨거운 감자. 상당히 중심적으로 가. 색깔론이죠. 낙태 색깔론이라는 그러니까 색깔론. 그러니까 뭐 급진이냐 뭐 보수냐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겠죠. 돌아가시다 죽었다는 표현이죠.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다섯 문제가 342쪽에 나옵니다. 342쪽 보세요. 자, 1번. 일반적인 직시의 중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화자 자신, 그다음에 화자가 있는 곳, 화자가 말하는 때, 화자가 말하는 방식. 밑에 해설을 보면 직시의 중심은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기준점이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나, 지금, 여기.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나, 지금, 여기는 어디 나오냐면 309쪽에 나와요. 자, 309쪽이라고 써놓으시고요. 309쪽을 보시면 여러분 교재 어,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넷째 줄에 나오죠. 나 지금 여기의 원칙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화자 자신, 그 다음에 화자가 있는 곳, 그 다음에 화자가 말하는 때, 그렇죠? 그거는 4번에 보면 나오잖아요. 4번에. 4번에. 거기 나의 화자 자신 밑줄 쳐보세요. 그다음 니은의 내일의 화자가 말하는 때 밑줄 쳐보세요. 가로에. 이곳에 화자가 있는 곳 밑줄 쳐보세요. 그런데 화자가 말하는 방식 안 나오죠. 시제 표현과 사건시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거. 와, 너 어제 정말 좋았겠다. 어제는 과거인데 좋았겠다. 미래를 썼어요. 또 내일 고향에 간다. 내일은 미래인데 고향에 간다. 현재를 썼어요. 내일 4번에 미래인데 죽었다. 과거를 썼죠. 그러니까 시제가 안 맞는 건데 3번은 나는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그대로 맞은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시제에 맞게 쓴 것은 3번이라는 거죠. 자, 적절성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그랬는데 옳은 것끼리 묶인 거 보세요. 명제 내용 조건 하행에는 명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조건. 적절성 조건에서 당연하죠. 이 명제 내용이 이제 그 암시 그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적절성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326페이지라고 써보세요. 거기에 보면 화행의 적절성 조건이라서 기응리은 디귿리을 나와요. 예비 조건, 화행이 수행되기 전에 화자, 청자에 요구되는 조건 맞죠? 성실 조건은 화행이 성실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화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에요. 화자 또는 청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그다음 본질 조건은 화행이 성실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화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에요. 청자가 아니죠. 자, 그다음에 4번. 대화 격려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 당신 박완서 씨의 소설 읽은 것이 있습니까? 한두 권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함축은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뢰 경류를 준수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그랬죠. 지뢰 경류를 준수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뢰 경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뭡니까? 그 334쪽이라고 써보세요. 페이지. 그 54번에 그 예문에 나오죠. 당신은 박완서 씨의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자, 밑에 B의 함축은 대화 경률 가운데 지뢰 경률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거기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그 54번 인용문 밑에 지뢰 경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해설에 보면 함축은 대화의 경륜을 준수하거나 위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 대화에서 A의 질문에 대해서 B는 사실대로 답변하고 있다. 사실대로 말하라는 질의 경륜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발언은 다 읽지 못했다는 함축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 대화의 함축은 질의 경륜을 준수함에 따라 발생한 경우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마지막 5번. 문장의 함축음이 발생 원인이 다른 거. 너만 알아. 다른 사람은 올 수 없다. 이번 기회 말고서 언제 봅니까? 날짜를 모른다. 색깔론이 한창이다. 이데올로기 쟁점이 되고 있다. 점심을 굶었다. 그러나 배가 고프지 않다. 무언가 큰일이 있다. 이것은 그 앞에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렸죠.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고정 함축이라고 그랬죠. 거기 337쪽의 마지막 단락 보세요. 한편 다음에 협력 원리나 대화 경륜을 고려해야 하는 대화 함축과 달리
사용된 어휘의 고정된 특성 때문에 발생한 함축을 고정함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여기 특히 이제 63번은 점심을 굶었다, 배가 고팠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먹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64번에 나오는 그 너만 알아 이거는 338쪽에 이거는 이제 대화를 하긴 하지만 이 만과 도 이걸 이제 보조사라고 그래요. 만이나 도를 보조사 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번 기말고사는 언제 봅니까? 이번 기말고사 언제? 이거는 336쪽이라고 써보세요. 336쪽. 이번은 페이지 336쪽을 보시면 거기 그 60번의 예문에 나와요. 화자는 기말고사를 보는 날짜를 모르고 있다. 이런 것은 뭐냐면 대화 함축이에요. 그러니까 2번은 대화 함축이라고 써놓으세요. 대화 함축. 나머지 1번, 그다음에 3번, 4번 이건 뭐예요? 고정 함축이라고 쓰세요. 고정 함축. 함축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시면 함축은 발생 원인에 따라 대화 함축과 고정 함축으로 구분된다. 대화 함축은 담화 상황의 특성에 따라 추론된 함축이고요. 고정 함축은 담화 상황과 관계없이 사용된 어휘의 고정된 특성으로 인해 추론된 함축이다. 1, 3, 4가 고정 함축이다. 1의 함축은 조사, 만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3의 함축은 색깔론이라는 관용 표현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4의 함축은 역행적 접속사 그러나 와 부정구성 뭐뭐하지 않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 함축은 대화의 전제 정보를 통해서 추론이 가능한 일반 대화 함축이다. 화자가 알면서 이 발화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언제 본지를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대화 함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